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모습을 하나씩 벗겨보는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입니다. 저희들이 경제 시간 오늘 이제 네 번째 방송인데 좀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는 경제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주제별 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 분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제 분야 첫 번째에서는 재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벌은 가족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구조다. 영어도 체벌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자본들의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권이 대한민국 만들어지면서부터 정권과 그리고 미국의 연주를 잘 틀어진 기업들이 재벌로 성장해왔다라는 얘기를 경제 주제 분야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벌 얘기하면서 IMF 이후에 외국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재벌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배당금을 가고 있다. 그렇지만 재벌과 외국 자본이 서로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워낙 이제 주식도 많이 하는데 1년에 20조씩 돈을 외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번 시간에도 경제 전문가 백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이제 재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권과 미국의 연주를 잘 된 기업들이 재벌로 육성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현재는 한국 기업들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하면 굴지의 초국적 기업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은 삼성이 외국의 초국적 대기업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 저야 개인적 호불호로 삼성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주변 사람들은 삼성이 잘 나가는 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이전의 한국 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전에 이제 외국의 원조와 차관을 받아서 성장하던 이제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을 꼽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제 이러한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인식이 생겨나는 이면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문제가 이제 놓여 있는 걸로 봐지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기술력을 이제 한국 기업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몇몇 재벌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제 논리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 문제에 관련해서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말이 나왔을까? 삼성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용감해지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경제사에서 박정희 시대를 다뤘는데, 박근혜 시대. 이번에 또 삼성을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하면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휴대전화 많이 팔아서 이윤도 얻고 있죠. 그래서 가끔가다 애플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삼성을 여기까지 성장시켰고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도 반도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은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세계적인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경쟁사들이 나머지 경쟁사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반도체 부분에서 더욱 확대되어 오고 있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게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이게 어떤 말이죠? 예,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저장을 하는 이런 장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D램이다, 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이런 이제 D램이다, 롬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하면 떠오르는 반도체 분야가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D램, D램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시스템 구현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나 연산 작업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말을 들어보니까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체계고요. 예. 설계 기술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에 따른 제품의 원가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예.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은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이 이제 협소해서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예. 설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설계 인력이나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예. 세계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를 살펴보니까요, 약 한 3,04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죠. 예. 이 시스템 반도체가 61%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더 이제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더 높은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는 하드는 되는데 소프트가 안 된다. 이런 거겠네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예를 들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우리나라 건설 유명하잖아요. 네네. 건설 이런 거 보면은 시공 능력은 뛰어난데 설계나 디자인 부분 취약한 구조다. 뭐 이런 거랑도 또 같은 의미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뭐 조선업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배 설계 기술은 취약한데 배는 잘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구조인데, 이제 용산개발제가 이제 이전에 막 문제가 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 프로젝트가 자초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용산을 개발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이제 건물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오. 한국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국 설계사들을 아마 거의 한 명도 아마 참여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머리 쓰고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면서 그에 따라서 큰 이득을 얻는 부분은 이제 좀 외국에서 하고, 그런 설계에 맞춰서 좀 몸소 이제 발로 뛰는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런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뭔가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한정된 거고, 거기서 또 들어가 보면은 보다 고급 기술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부분은 열세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요? 뭐 대충은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제 우리 D램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네. 이제 일본이 20.9%, 미국이 19.1%, 유럽 전체로 해서 1%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9%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래요? 미국이 64%를 기록을 하면서 독보적인 이런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이 15.5%, 유럽이 10.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고부가 가치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뭐 시장 점유율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2.9%지 않습니까? 2010년이. 예.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빨리 추격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저위 기술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노동 집약적 산업인 D램 시장의 지속적 우위는 가격 경제에서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노동자들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격 경쟁력이랑 함께. 그래서 이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런 이제 측면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정규직 확대나 음. 아웃소싱 같은 이제 외주를 주면서 이제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강도 높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취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노동 비용을 줄이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좀 속된 말로 쥐어 짜야 되는 이런 쥐어 짜야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가 1등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보면은 뭐 겁만하려 하네요. 그러면 또 삼성하면 떠오르는 게 휴대폰이거든요. 저도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휴대폰 부분에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휴대전화 핵심 기술인 뭐 CDMA, WDMA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예. 그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미국 퀄컴사에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2009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퀄컴과의 통신 관련 특허 사용 협약을 맺게 되는데 네. 선급금 이제 13억 달러와 함께 향후 15년간 매출 5%를 기술료로 이렇게 지급하기 매출액의 5%를 이렇게 기술료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네. 퀄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열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이 퀄컴 전체 매출액의 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휴대폰 업체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퀄컴을 그러네요.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퀄컴도 제가 쓰는 이 휴대폰 때문에 이제 뭐 특허료 이런 걸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휴대전화는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이 단말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매우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이제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미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데 많이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한 대당 이제 $5의 기술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이렇게 지급하기로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뭐 갤럭시 S2 이런 게 한 6천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하면 이제 3,600억 원 가량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제 기술료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S2인데 이것도 미국의 돈에 들어가네요. 네. 네, 또 얘기를 더 이어가 보면 삼성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 등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전체적인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기술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기술 하나는 무역 이제 뭐 수지. 자본재나 뭐 자본재라고 하면 이제 그냥 일반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을 하기 위한 기계. 네네. 그 부품 소재 이런 대외 의존성 얼마만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뭐 이제 단어들이 좀 경제 분야에서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또박또박 잘 들으시고요. 저희가 또박또박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네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기술무역 수지는 뭐죠? 네, 이제 기술 무역 수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무역 수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예. 무역 수지가 위해서 적자다, 뭐 흑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품을 외국에 더 많이 팔면 무역 수지가 흑자인 거고요. 예. 수입이 더 많으면 수출보다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술과 관련된 무역에 한정해서 살펴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 기술을 비롯해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이제 수입과 수출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기술 무역 예. 수지로 이렇게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왠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기술력이 높은 나라는 당연히 이제 기술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을 테고 예. 그 반대라면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겠죠. 이제 네네. 참고로 이제 기술 무역 수지는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느낌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데 이 기술무역 수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측면도 있을 텐데 이제 2011년까지 이게 부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2011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8억 6,840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들이 계속 이제 달러로 이렇게 무역 통계들은 나오는데 네. 지금 원화로 약간 환산해 보면 한 6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이런
돈이죠. 한 분야에 이렇게 6조 2천억 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이제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억 달러, 수입은 59억 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고 예. 더군다나 이제 적자 규모라고 하는 게 소위 OECD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34개국 중에 꼴찌를 이렇게 한국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뭐 통계 나오면 안 좋은 거는 언론에 1등하고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꼴등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청취자 의견이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한국이 그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한 4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경제 규모인 이제 GDP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 이 연구개발비는 한 4% 정도 수준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2010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GDP 대비 3.7%였는데요. 예. 또 이제 OECD 국가들이 평균 한 2.2% 정도로 연구 개발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 액수는 다른 거죠. 이게 GDP 대비 비중이니까 GDP.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할 텐데 액수로 따지면 근데 규모에 비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OECD 평균보다 많이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연구 개발비가 늘어나더라도 기술 무역 수지의 적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연구 개발을 하면 물론 뭐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게 당장의 성과가 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이 연구 개발을 꾸준히 계속 10년 이상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기술 무역 수지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1985년에 네. 기술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가 2억 8,420만 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90년 이제 5년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요. 1990년이 되면 10억 6,52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요. 5년 새에 4배 이상 이렇게 확 상승을 하죠.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1995년이 되면 18억 3,46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요. 예. 2000년이 되면 28억 6,18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 네. 2005년에는 29억 20만 달러 적자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68억 8,94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2011년이 한 우리나라가 원화로 6조 2천억 원 정도 이제 기술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2011년의 경우가 2010년보다는 약간 개선된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게 뭐 통계라고 하는 게 개선되는 연도가 있고 약간 더 악화되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2011년이 약간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제 힘들어 보이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단순하게 듣기만 해도 좀 너무 좀 황당한데 결국은 이 얘기는 그 말씀하신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 돈을 열심히 들이고 있는데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상품에 대한 우리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물건의 경쟁력은 특정 분야에서는 확보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거고 청취자분의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근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뭐 평가절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게 이제 1, 2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제 그만큼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 물론 우리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위가 있는 게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핵심적인 이제 원천 기술이나 이 핵심 기술 관련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를 이어온 걸 보면 단순히 노력을 우리가 단순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참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로부터 기술과 관련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을까요? 뭐 대체로 이 부분도 예상들을 하실 텐데요. 이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이제 나라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의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4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인데요. 네, 앞서 이제 2011년 전체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58억 6,840만 달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전체 적자액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6%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적자 중에 미국으로 인한 적자가 76%다 이런 거고요. 네. 일본의 경우가 10억 4,550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액이.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합치면 전체 기술 무역 수지 적자액이 95%를 이렇게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독일에 5억 달러 가량 이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참 미국, 일본 뭐 경제 얘기할 때 미국, 일본 얘기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 주력 수출품인데 반도체 부분에서 이 기술 문제는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011년의 경우에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속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계를 낼 때 쭉 산업별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제 전기 전자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안에 반도체 부분이 속해 있는 건데요. 이제 전기 전자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기술 무역 수지가 31억 8,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기술 무역 적자의 이제 66.1%를 이 전기 전자 부분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전자 부분은 한국 전체 무역에서 55% 가량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가장 주력적인 이제 그렇네요. 수출품이 무역품이 될 텐데 그만큼 기술 부분에서의 적자가 또 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나 이제 기술 사용료로 지불되는 돈 말고도 고가의 제조 장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미국, 일본에서 생산한 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원료도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네. 지난 2013년 지난 그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요. 반도체 부분에서 전체 장비 재료 구매 가운데 국산 제품의 비중이 35%.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이제 504억 달러 중에 예. 이제 15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해외 장비 재료 수입에 이렇게 지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이 적잖아요. 네. 다른 산업 분야는 또 어때요? 네, 기계 분야가 한 7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정보통신 분야도 한 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이 한 1억 1,600만 달러, 소재 부분이 4억 4,100만 달러, 섬유 부분이 2억 1,900만 달러, 화학 부분이 3억 7,300만 달러, 농림 수산 부분이 2억 7천만 달러. 이렇게 뭐 계속 숫자가 많이 나오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흑자를 기록하는 이런 산업 분야가 없는 기술 분야 관련해서는 기술 무역 수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이나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이고 이외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의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적해 주신 말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해서 이제 기술 무역 수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국은행의 이제 직접 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기술 무역 수지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통계상의 집계가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적 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부분을 보면 46억 7,180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역시 약간의 등락은 있는데 꾸준히 이제 적자 규모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지적재산권 하면은 뭐 특허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뭐 음악.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얘기를 들어가 볼 텐데 아까 자본재에 대해 의존성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본재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본재라고 하면요 생산 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이게 부품 같은 거는 생산 제품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재라고 하면 생산 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는 생산 수단을 말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네. 공장의 기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공장의 기계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공장의 기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 뭐 건축 구조물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재는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뭐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자본재가 국내에서 원활하게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생산 수단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경제 구조상 이제 자기 완결적인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자본재의 외국 의존도가 어떤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이고 외부에 의존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자본재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본재 말고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원자재나 부자재를 말하는 이제 중간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는 최종재 그 마지막 소비재 이렇게 이제 상품을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자본재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이제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본재 부분에서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자본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뭐 예. 설비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 기계 이런 관련된 자본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뭐 건설 투자 자본재나 운수 서비스 같은 이런 무형 고정자산 투자 자본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용어가 좀 혼돈되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기계에 관련해서 이제 공장 우리가 이제 직접 생산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계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 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용어를 쓰면 설비 투자 자본재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예. 설비 투자 자본재에 이제 국내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 부분이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11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국산으로 충당된 게 64조 2천억 원이었고요. 수입재가 5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비슷비슷하네요. 예, 수입 의존도가 한 44.8%, 한 45%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개선이 되는 추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요, 예.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국산품이 수입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뭐 한줄 부분이 갑자기 좀 등장해서 그런데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수출할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네네. 제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도가 더 이제 위기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품의 기술력 등이 낮음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수입 의존도가 44.8%, 45% 정도인데 이게 높은 편인가요?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요. 일본이 좀 이제 기술 강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한 20% 정도 됩니다. 수입 의존도가 이에 비교하면 배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죠. 높은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정밀기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이 정밀기계 부분의 수입 의존도는 68.2%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력을 이제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정밀기계일수록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막 들으시다가 어려우면 차분히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세요. 또 이제 자본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도 되게 취약하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보통 일본이나 독일은 부품 소재 강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을 하면 그에 따른 부품 소재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어쨌든 물건을 많이 수출하면은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
이 부품 소재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 부품 소재 부분도 이제 정밀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이제 5대 수출 제품, 5대 수출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반도체나 승용차, 자동차죠, 선박, 전화기, 무선 전화기, 디스플레이, 뭐 LCD 평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인데요. 이 5대 수출품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부품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기업이 45.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가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별로 보면 무선 전화기 관련 기업이 60%가 이제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 한 48.9%, 반도체 부분이 4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무선 전화기 관련 업체들이 60%가 핵심 부품을 수입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휴대폰 단말기를 많이 팔수록 그 부품도 많이 수입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전체 부품의 이제 한 3분의 1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방금은 이제 기업들을 몇 개 기업이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한 거라면 이 부분은 액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건데 예. 이제 한 3분의 1 가량이 해외에서 이제 전체 부품의 3분의 1을 이제 핵심 부품을 이렇게 들여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가 한 44%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무선 전화 관련해서도 한 39.8%.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부품 소재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한국 산업 구조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약간 이 부분에서 한 23%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부품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입 비중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이제 일본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이제 핵심 부품 수입 기업들의 40.6%가 이제 핵심 부품 수입선으로 일본을 지목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가 21.9%, 중국이 13.5%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전의 기억을 좀 잠깐 떠올려 보면은 90년대 초반 오면서 IT 지금도 뭐 IT 관련 IT 붐이 불었었죠 그때. 예. 뭐 테헤란노의 IT 뭐 벤처기업 뭐 어쨌든 IT 관련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게 그래도 이제 개발되었지만 소위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거고 제3세계 국가들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아시아나 이쪽 얘기하는 거죠. 뭐 남미나 뭐 예. 이렇게. 이런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선진국의 기술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막 떠올라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 발전했던 나라들 그런 국가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당시의 우려 상황이 지금 봤을 때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우려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20여 년이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90년대 이렇게 접어오면서 이제 IT가 상당히 이제 주목받았고 예. 미국은 뭐 신경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경제 성장할 거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20여 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경제도 한편에서는 이제 기술적 성장을 이루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좀 막 수치들을 가지고 막 살펴봤는데 간단히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원천 기술이나 핵심적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등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7, 80년대 네. 외국으로부터 차관의 형태로 이제 공예 산업을 인수받아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 두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전보다는 뭐 이전에 뭐 그 가발 만들어서 만들고 막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를 두고 단순히 우리 기술이 발전한 거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진 것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이렇게 증대 속에서 생산은 필요한데 이제 골치 아픈 산업들을 이제 해외로 이전해서 생산을 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 자신들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금융이나 핵심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 이런 게 집중을 해왔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국제 경제상의 이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더욱 강화되는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조와 함께 한국의 이제 기술 발전을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면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방식상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요.
뭐 방식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잘 이제 생각해보세요.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국 자본들은 예전에는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가지고 이윤을 얻고 때로는 무력, 강압에 의해서 시장을 개방해서 이윤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등을 얘기하면서 기술력이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미 FTA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한미 네. FTA 협상을 한번 보면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상품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국한되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미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걸 여기서 이제 이윤을 획득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기술력이 취약할수록 불만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술 개발을 하고 노력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주변 탓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네, 청취자 전화인데요. 뭐 충분히 뭐 제기하실 수 있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현재 열심히 이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기술 무역 수지가 계속 이제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예. 형국입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음.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네네. 미국 등의 이제 소위 선진국들은 지금과 같이 기술에 대한 공유를 못하게 하고 사용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후발주자들이 뒤따라가려면 이제 기존의 기술들을 참조하고 해서 이제 이점을 누려야 하는데 보통 이제 후발주자들의 이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점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 거고요. 진입 장벽이라는 것도 크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네. 위험 요인이 너무 큰 거죠. 원체 독점적인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시 좀 이야기가 본론 들어와서 최근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의도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보통 이제 언론상에 TPP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예. 쉽게 말해서 환태평양권 국가들 간에 동시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11월 중순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위키리크스가 이게 8월 30일에 TPP 12개 협상국 대표단에게 배포된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위키리크스가 최근에 뭘 많이 공개를 해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이제 이 안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자국의 제약사와 이제 헐리우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신흥국에서 제약사들의 특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특허 보장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특허가 침해될 경우에는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 징벌적 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미 FTA의 경우가 네. 이 저작자가 그러니까 사망하시거나 이후에 이제 저작물 발행 이후에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하는 기간이. 미국은 이 TPP에서는 이걸 이제 120년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 민사배상과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미국이 이제 어떤 지점에서 자기들의 이제 이윤 획득을 위해서 어떤 지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 문서를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외교 분야에서 FTA 얘기할 때 나왔는데 지적재산권 이거 되게 뭐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될 권리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좋은 소설가 아버지 있으면 나하고 아들
3대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적 여기서 이 TPP에서도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최근에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특허 괴물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괴물이요? 이름 참 특이하네요. 네, 저도 이제 처음 보면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품은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네.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특허 기술을 사들여 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특허 기술들을. 그래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이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이제 소송 같은 걸 걸어 가지고 이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회사군요. 네,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특허 괴물, 이런 특허 괴물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지금 특허청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통신 분야 최대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인터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 회사에 대해서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4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억 8,500만 달러를 이렇게 지불했던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 디지털의 2010년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2010년에 총 이제 2억 3,800만 달러의 이익을 올렸는데요. 뭐 그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가운데 44.5%가 한국 기업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한 개 회사가 이득이 이 전체 이득 중에 44.5%를 한국 기업들이 메워주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비중은 전 세계 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제 일본이 평균 한 20%대, 캐나다가 한 10%대, 미국이 4%대 등에 이제 비하면 한국은 44.5%니까 월등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인터디지털의 경우에는 2011년 매출은 2억 2,478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9,926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44.16%를 기록을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른 건데 매출액은 해서 물건을 파는 걸 액수를 다 더한 건데 그래서 1,000원짜리를 우리가 1,000원짜리 뭐 예를 들면 뭐 공책을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 공책 안에는 뭐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뺀 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건데 1,000원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500원 정도의 이득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거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를 넘어가면 뭐 대박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조업 기업과 이런 특허 괴물과의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5%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들인 돈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이득을 챙겨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뭐 이거는 뭐 이런 특허 괴물은 뭐 먹튀자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응? 이제는 이런 것까지 있네요. 다른 사례는 좀 없을까요? 네, 이제 통신 분야 또 다른 대형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이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럼 별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2009년 모사이드 매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13% 이렇게 달했고요. 2010년에는 무려 이제 58.36%, 2011년에는 46.73% 등으로 이제 4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이제 이 모사이드 매출을 메워주고 있는 담당해주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제 한국 기업의 모사이드 매출 기여 비중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수치고요. 참 별걸 다 높아요 우리나라. 네. 최근에는 이제 이 특허 괴물들이 대기업을 넘어가지고 이제 국내 중소기업까지 특허 소송 대상으로 이렇게 삼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의 자료를 보니까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 제기된 특허 소송이요. 2005년에는 19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는 62건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특허권을 이렇게 앞세운 외국 자본들 공세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근데 뭐 최근 우리 박근혜 씨 시대, 좀 박근혜 씨라고 하는데 창조경제, 지식경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특허권이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데 이런 이제 외국 기업이나 이제
외국 자본에 의해 가지고 이런 특허권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 같은 데서 보면 기사를 뭐라고 이제 막 뽑고 있냐면 특허 괴물에게 있어서 한국 기업은 봉이다 뭐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네, 저희가 오늘 삼성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뭐 삼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본 게 아니라 삼성이 대표하는 뭐 반도체나 휴대폰을 통해서 삼성경제의 삼성공화국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허상을 본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이 이전과 달리 지체적인 기술 수준이 발달하고 덩치가 커가면서 뭐 이제는 뭐 우리도 뭐 삼성 뭐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런 게 쭉 많은 수치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요한 핵심 내용을 우리 경제정보가 백 씨가 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뭐 수치가 이래저래 뭐 많이 나왔긴 한데요. 한번 꼭 수치에 집착하시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제 흐름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다는 평가들이 많지만 네. 기술 무역 수지나 자본재나 이 부품 소재 대외 의존도 등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권 등을 내세운 미국 등의 이제 움직임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 분업 질서 속에서 여전히 한국의 대리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7, 80년대 소위 선진국의 자본들이 이제 공해 산업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을 제3세계로 이제 이전을 시키고 자신들은 금융 부분이나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 가치의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수직적 분업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틀 안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위계 질서 자체는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이제 수직적 분업 체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여전히 이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은 소위 선진국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천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선진국 자본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 미국 등의 상품을 수출하는 형태, 미국 등이 이제 미국같이 이제 상품을 수출하는 형태보다는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권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윤을 획득하는 형태들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또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 수직적 이제 분업 체제 정점에는 미국 등의 국가와 투기 자본이 있는 거고요. 한국 대기업들의 기술 발전도 물론 이제 그 틀 안에서 상당히 많이 성과들을 이루어왔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세계 질서 안에서 이제 그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도 좀 명확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좀 세계 경제 질서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여자들은 말고 닭장차이에 방패와 쇠몽둥이를 싣고 신출 귀몰하는 우리의 백골단과 함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모습을 벗긴 하나씩 보면 대한민국 경제 분야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경제 분야는 한 줄은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 그리고 하나는 주제별, 그 다음 줄은 주제별 그 특정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삼성을 통해 본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기술적인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방송에서는 경제사에서도 IMF 이후와 지금까지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2주 뒤에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분야를 차분차분 들어보시면서 워낙 경제는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이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그냥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다. 지금 뭐 4번에 걸쳐 방송을 했지만은 결국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재벌의 성장의 독특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 우리 차분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전문가 백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2주 후에 뵐 것 같은데요. 예, 또 2주 후에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